혹시 마음속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함께 살펴볼 카렌 호나이의 책, 우리의 내적 갈등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이 책은 우리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이 단순히 어떤 하나의 증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격 전체가 흔들리는 성격 신경증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시인이나 철학자들이 해왔던 이야기와도 맞닿았는데요. 바로 평온한 사람보다는 내면의 싸움으로 갈기갈기 찢기는 사람이 결국 마음의 병을 앓게 된다는 통찰이죠. 이번 시간에는 카렌 호나이와 함께 그 내적 갈등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나를 찾아갈 수 있을지 그 길을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갈등,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보통 갈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부정적이고 피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호나이는 갈등이 결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갈등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요. 왜 그런지 그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탐구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평온하고 균형 잡힌 사람이 아니라 내적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정신질환의 희생자가 된다. 이 문장은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인류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라는 건 외부에서 오는 어떤 충격만큼이나 혹은 어쩌면 그 이상으로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이 책은 바로 이 오래된 지혜를 심리학의 언어로 아주 깊고 섬세하게 파고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까요? 호나이는 여기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갈등은 신경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극히 인간적인 경험의 한 부분이라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는 본능에 따라서 둥지를 틀고 먹이를 찾죠. 그 과정에서 저 나뭇가지를 쓸까 아니면 이 나뭇가지를 쓸까 하고 깊이 고뇌하거나 갈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 인간에게는 선택이라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져 있고 동시에 이건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선택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갈등은 우리 삶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필연적인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정상적인 갈등은 사실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말에 혼자 조용히 책을 읽으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싶은 마음과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 이 둘이 부딪히는 건 누구에게나 아주 익숙한 경험일 거예요. 조금 더 인생의 큰 문제로 가볼까요? 안정적인 의사의 길과 내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싶은 음악가의 길 사이에서 인생의 방향을 고민하는 청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죠. 때로는 개인적인 소망과 의무가 충돌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중요한 데이트 약속이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아프다며 돌봐달라고 연락이 오는 상황처럼요. 또 회사 회의에서 모두가 한 방향으로 예스라고 외칠 때 내 신념에 따라서 홀로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심지어 전시 상황처럼 극단적인 경우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과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소명 사이에서 겪는 갈등처럼 그 무게가 엄청날 때도 있고요. 이 모든 갈등의 공통점은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 욕망과 신념, 그리고 의무 사이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은 이런 정상적인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호나이는 여기에 4가지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인식입니다. 이건 내 진짜 감정과 욕구가 뭔지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원하니까 의사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내 마음을 명확히 아는 거죠. 슬플 때 애써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라 나의 슬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바로 이 인식에 포함됩니다. 둘째는 가치입니다. 나만의 확고한 가치 체계가 있어야 해요. 남들이 다 하니까 혹은 이게 요즘 유행이니까 같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는 정직이 가장 중요해. 또는 나에게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최우선이야. 와 같은 내면의 나침반이 있어야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포기입니다.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가능성은 깨끗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포기는 패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의 길에 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한 아주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책임입니다. 내가 내린 결정의 결과를 온전히 내가 감당하는 태도죠. 만약 내 선택이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그때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며 남을 탓하는 대신에 이건 나의 선택이었고 이 결과 또한 나의 몫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내면의 힘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춰져 있을 때 우리는 갈등 앞에서 자초되지 않고 오히려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한 갈등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방금 이야기한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평범했던 삶의 고민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신경증적 갈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장에서는 그 신경증적 갈등의 특징이 과연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호나이 이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갈등과 우리를 병들게 하는 갈등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두 가지 고민이 왜 한 사람에게는 성장의 발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늪이 되는 걸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신경증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 두 갈등의 차이는 네 가지 측면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첫째는 의식의 문제예요. 정상적인 갈등은 의사가 될까, 음악가가 될까처럼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증적 갈등의 핵심, 예를 들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동시에 타인을 밀어내고 싶은 적대감 같은 건 대부분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둘째는 격차의 문제입니다. 정상적 갈등의 선택지들은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양립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신경증적 갈등은 마치 성인이 되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어린아이처럼 완벽하게 보호받고 싶어 하는 마음처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극단적인 힘들의 충돌입니다. 셋째는 자발성의 차이입니다. 정상적인 갈등에서는 나라는 주체가 주도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신경증적 갈등에서는 마치 양쪽에서 밧줄로 나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가야만 할 것 같은 강박적인 힘에 그저 내몰리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상적 갈등은 고통스럽더라도 결국에는 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경증적 갈등에 빠진 사람은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져서 마치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배처럼 완전히 좌초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이론적인 설명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나이가 책에서 소개한 한 엔지니어의 사례를 통해서 이 신경증적 갈등이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생생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엔지니어의 마음속에서 벌어진 전투를 한번 따라가 보죠. 발단은 동료들에게 자기 의견이 무시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두 개의 거대한 폭풍이 동시에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이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싶은 살인적인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와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강박적인 수능 욕구가 그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 둘은 결코 화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내면에는 나는 모두보다 뛰어남으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아주 거만한 자기상과 나는 모두에게 사랑받아야만 안전하다는 지극히 복종적인 자기상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정반대를 향하는 두 힘에 의해 갈갈이 찍힌 그는 분노를 터뜨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 상황을 쿨하게 수용하지도 못합니다. 결국 이 엄청난 갈등의 에너지는 밖으로 나갈 길을 잃고 그를 침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극심한 피로감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나고 만 것입니다. 이 엔지니어의 피로감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신경증적 갈등은 다양한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거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이나 우울, 무기력 같은 증상들이 그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신호는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모순에서 나타나요. 예를 들어 입으로는 자기 자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아이의 생일이나 중요한 행사를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또 결혼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늘 말하면서도 누군가 호감을 보이며 다가오면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는 사람도 있죠.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하다고 늘 외치면서도 막상 단 10분도 홀로 있지 못하고 계속 누군가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모순들은 당사자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들이야말로 그들의 무의식 속에서 아주 격렬한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피로감이나 불안, 그리고 삶의 여러 모순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현상들은 모두 제각각 다른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꿰뚫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뿌리가 있는 걸까요? 세 번째 장에서는 바로 그 모든 갈등의 근원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호나이 이론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기본적인 갈등이 있는가? 수많은 다른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우리 내면의 싸움들, 그 맨 밑바닥에 혹시 그 모든 것을 조종하는 단 하나의 기본 갈등이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호나이의 이론이 왜 그렇게 혁신적이었는지를 이해하려면 당시 심리학계를 양분하고 있던 두 거인, 바로 프로이트와 융의 생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기본 갈등을 어떻게 보았고, 호나이는 그들과 무엇을 다르게 보았을까요? 자, 먼저 프로이트를 보죠.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본능적인 충동과 그러면 안 된다고 막는 양심, 즉 초자아 사이의 영원한 전쟁터로 봤습니다. 호나이는 이 싸움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진짜 근본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말하자면 병의 뿌리가 아니라 병이 자라면서 겉으로 맺히는 열매에 가깝다고 본 거죠. 반면에 융은 내향성과 외향성처럼 서로 반대되는 힘들을 마치 음과 양처럼 봤습니다. 서로를 보완해주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관계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칠 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호나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특히 신경증을 앓는 사람에게 이 반대되는 힘들은 음과 양이 아니라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로 변해버린다고 보았습니다. 서로를 보완하기는커녕 서로를 파괴하면서 한 개인을 갈갈이 찢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호나이가 생각한 갈등의 진짜 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본적 불안이라는 개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인들이 사는 낯선 세상에 아주 작고 무력한 아이가 홀로 뚝 떨어진 것 같은 느낌. 세상은 잠재적으로 너무나 위험하고 적대적인데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 깊고 서늘한 고립감과 무력감. 호나이는 바로 이 감정이야말로 신경증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아이의 마음에 이렇게 깊은 불안의 씨앗을 심는 걸까요? 이건 꼭 어떤 특별한 학대나 방임 같은 극단적인 상황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부모의 변덕스러운 감정,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 따뜻한 애정 대신 느껴지는 냉랭한 분위기, 그리고 자꾸만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 이 모든 것들이 아이에게는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아이들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차가운 부모의 위선을 본능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감지하거든요. 이러한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아이는 이 세상은 믿을 수 없는 위험한 곳이고 나는 혼자다 라는 깊은 불안을 자기 내면에 단단하게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견딜 수 없는 기본적 불안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아이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지킬 갑옷을 만듭니다. 말하자면 생존 전략을 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린 시절의 전략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의 일부로 완전히 굳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움직임의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그 세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움직임은 사람들을 향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걸 수능형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전략의 핵심적인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해준다면 당신은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 이 아이는 자신의 무력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함으로써 애정과 인정을 얻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순응하는 것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것이죠. 두 번째 움직임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맞서 움직이는 것, 즉 공격형 전략입니다. 이들의 마음속 신조는
만약 내가 당신보다 강한 힘을 갖는다면 당신은 감히 나를 해칠 수 없을 거야. 입니다. 이 아이는 세상의 적대감을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당하기 전에 먼저 싸우기로 결심하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고 오직 힘과 통제를 통해서만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마치 전쟁터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움직임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분리형 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 목소리는 아마 이럴 겁니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당신은 애초에 나를 해칠 수 없을 거야. 이 아이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순응하지도 않고 그저 멀리 거리를 둡니다. 그들만의 안전한 성, 그러니까 책이나 상상 혹은 취미 같은 내면 세계를 단단하게 구축하고 그 안에 머무르면서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건강함과 신경증이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이 세 가지 움직임을 모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드럽게 순응하고, 부당함 앞에서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또 에너지가 필요할 땐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거리를 두죠. 마치 도구상자에서 상황에 맞는 연장을 꺼내 쓰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신경증적인 사람에게 이 움직임들은 선택 가능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에요. 순응형 인간은 맞서 싸워야 할 때조차 무조건 순응하려 하고, 공격형 인간은 사랑을 나눠야 할 순간에서조차 상대를 이기려고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려고 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극심한 공포, 즉 공황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호나이 이론의 가장 깊은 곳, 그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신경증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엔진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움직임, 즉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는 힘,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려는 힘,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려는 힘, 이 세 가지가 한 사람의 내면에서 동시에 작동하며 벌이는 결코 화해할 수 없는 내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한쪽 팔은 앞으로, 다른 팔은 뒤로, 그리고 몸은 위로 잡아당겨지는 듯한 영원히 계속되는 찢어짐의 고통. 그것이 바로 신경증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의 상반된 힘이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그리고 강박적으로 작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밀어내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고 싶어 하는 사람. 과연 그 사람의 행동은 겉으로 어떻게 보일 것이며 그의 내면에서는 어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함께 탐구할 신경증의 구체적인 유형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카렌 호나이의 책 우리의 내적 갈등에 대한 탐구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내면에 서로 다른 여러 힘들이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신경증적 갈등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문제의 가장 깊숙한 곳, 이 모든 갈등이 시작되는 바로 그 근원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갈등을 겪는다는 건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꼭 필요한 경험이라는 사실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본능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떤 가치를 따를지, 또 어떤 사람이 될지를 늘 고민하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의 욕망과 다른 욕망이, 또 하나의 믿음과 다른 믿음이 부딪히면서 갈등을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어떤 신호들을 보내오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신경증의 뿌리가 되는 기본적 갈등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갈등을 해결하려는 첫 번째 시도, 즉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는 경향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경증적인 갈등은요. 대부분 우리 의식처 깊은 곳에 숨어 있어요. 하지만 마치 열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의 염증을 알려주듯이 아주 분명한 신호들을 우리 삶의 표면 위로 계속해서 보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런 신호들 밑바닥에는요. 사실 똑같은 내면의 싸움이 깔려 있는 거죠. 오늘은 그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신호들은 전부 우리 의식 아래에서 아주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온몸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
혹은 입으로는 정말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누군가와 가까워질 기회가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인 행동들. 또 스스로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장 친한 친구의 돈에 손을 대는 것처럼 자신이 믿는 가치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오늘 점심으로 뭘 먹을지, 어떤 옷을 살지 같은 아주 사소한 문제를 두고 마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과 우유부단함에 시달리기도 하죠. 혹은 내 안의 혼란과 불행의 원인이 전부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남 탓을 하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게 바로 우리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겪는 정상적인 갈등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신경증적 갈등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그 차이는 마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과 몸이 사방으로 찢기는 것의 차이와 같아요. 정상적인 갈등은 예를 들어 두 군데의 좋은 회사에서 합격 통지를 받고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하지만 신경증적 갈등은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서로 완전히 궁전할 수 없는 힘들이 충돌하는 상태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 갈등의 진짜 이유가 무의식 깊은 곳에 억눌려 있어서 자기 자신은 그 실체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거죠. 카렌 오나이는 우리가 겪는 이토록 다양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갈등들이 사실은 단 하나의 근원적인 셈에서 흘러나온다고 봤습니다. 그녀는 이 중심에 있는 갈등을 기본적 갈등이라고 불렀어요. 마치 수많은 작은 시냇물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거대한 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가 이 세상이 잠재적으로 굉장히 적대적인 곳이라고 느끼면서 그 안에서 자신은 너무나 외롭고 힘이 없다고 느끼는 감정. 호나이는 여기에 기본 불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이를 너무 통제하거나 혹은 반대로 무관심할 때, 변덕스럽게 대하거나 아이가 정말로 원하는 것에 귀 기울여주지 않을 때, 진정한 온정과 애정이 결여된 환경에서 자랄 때 아이는 세상은 참 위험한 곳이구나 하는 깊은 감각을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이렇게 위협적인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안전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에요. 평생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아주 깊고 오래가는 성격적인 경향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호나이는 아이가 만들어내는 이 생존 전략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봤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을 향하여 움직이기입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얻음으로써 안전을 찾으려는 태도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맞서 움직이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싸움터라고 보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기 위해 더 강한 사람이 되어서 싸우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기입니다. 감정적으로 거리를 둬서 상처받지 않으려는 거죠. 자신만의 세계로 물러나는 태도예요. 사실 이 세 가지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씩은 다 있는 모습들이에요.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건강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이 세 가지 태도를 아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내 주장을 강하게 펼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요. 하지만 신경증적인 사람에게는 이 중에서 단 한 가지 방향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처럼 느껴집니다. 그 방향이 강박적인 힘이 되어서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나머지 두 가지 경향은 아주 위험한 것으로 여겨져서 깊숙이 억압되죠. 그 결과 이 세 가지 태도는 한 사람 안에서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본적 갈등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필사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이기고 싶어 하고 또 동시에 그들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고 싶어 하는 이 세 가지 힘이 한 사람 안에서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태.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 전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아주 강력하고 역동적인 갈등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근본적인 내면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주요 시도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건 바로 공격적인 성향과 혼자가 되려는 성향을 꾹 눌러버리고 오직 사람들을 향해서 움직이는데 모든 걸 거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을 수능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수능형의 삶을 움직이는 건 아주 강박적이고 무차별적인 욕구들이에요. 그 중심에는 인간적인 친밀함과 소속감에 대한 절박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서든 좋아함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받기를 원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차별적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좋아하는지와는 거의 상관없이 오직 그 사람에게서 인정과 애정을 얻는 것만이 중요해지는 거죠. 특히 내 삶 전체를 대신 책임져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단 한 사람, 파트너를 찾는 일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한다고 믿는 바로 그 모습이 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극도로 예민해지고 늘 자신을 희생하고 지나칠 정도로 사려 깊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진짜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는 무엇인지 점점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도 물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어느 정도는 나를 맞추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혹시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착한 사람을 연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 때문에 그들의 의식적인 자기 이미지와 무의식적인 현실 사이에는 아주 깊은 틈이 생겨납니다. 의식적으로 그들은 스스로를 아주 선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자신이 기대했던 애정이 돌아오지 않을 때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끼죠. 겉으로는 모든 사람을 좋아하고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선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잘못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만 이건 진정한 죄책감 때문이 아니에요. 상대를 달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존 전략일 뿐이죠. 이런 내면의 분열은 결국 반복되는 실망과 상처로 이어지고 그들의 근본적인 불안감을 더 키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 끊임없는 움직임이 만들어낸 그들만의 내면 풍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 내면의 가장 중심에는요, 아주 깊은 무력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 닷줄이 풀려버린 배처럼 자신은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없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요. 그리고 참 역설적이게도 이 무력감을 다른 사람의 도움과 동정을 끌어내는 호소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그들의 소리 없는 무의식적인 간청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려는, 약점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꾸려는 아주 필사적인 시도인 셈이죠. 그들의 자존감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절이나 비판 한마디에도 자존감의 수치는 순식간에 제로로 곤두박질 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실망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재앙과도 같은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죠. 여기에 바로 순영형의 가장 비극적인 내면의 분열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모든 경향들을 얼마나 폭력적으로 억눌려야만 하는지요. 겉으로는 지나치게 세심하고 온화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냉담할 정도의 무관심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복종적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누구보다 뛰어나고 승리하고 싶어하는 무자비한 야망에 억눌려 있습니다. 이렇게 억압된 자아의 존재는 그들 자신에게 너무나 큰 위협이기 때문에 결코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내면에 억압된 공격적인 충동이 파괴적이고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실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기 위해서 더욱 필사적으로 허리를 굽히고 비위를 맞춰야만 하거든요. 더 수능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억압된 분노는 더 커져만 가고 이건 다시 더 극단적인 수능을 요구하게 됩니다.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고풍스러운 내면의 모순과 악순환 속에서 수능형은 단 하나의 완벽해 보이는 해결책을 발견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수능형에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욕망이 아니에요. 그것은 삶의 유일한 목표이자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쫓아야 하는 절대적인 강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을 얻기만 한다면 자신의 모든 신경증적인 욕구와 내면의 갈등이 마치 마법처럼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을 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무의식적인 추론은 그 자체로만 보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들려요.
만약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는다면 나의 이 지독한 무력함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닐 거야.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줄 테니까. 사랑받는다면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게 될 거야. 이 공허함이 채워질 거야. 사랑받는다면 나는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논리는 두 가지 치명적인 오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에 대한 절박한 욕구를 진정한 사랑의 능력과 착각한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자신의 내면에 깊이 억압해둔 공격성과 적대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것은 갈등의 근원은 그대로 둔 채 그 고통스러운 결과만을 없애려는 시도일 뿐이기에 신기루를 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능형의 해결책은 공격성을 지우고 무력함을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와 정반대의 접근법, 즉 자신의 무력함을 억압하고 세상을 향해 맞서 싸우는 경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수많은 관계들, 그리고 그 안에서 겪게 되는 갈등들. 카렌 호나이의 책 우리의 내적 갈등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아주 깊이 들여다보는 책입니다. 지난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감으로써, 즉 순응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했던 유형에 대해 이야기 나눴었죠. 이번에는 그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맞서거나 혹은 세상으로부터 아예 멀어지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의지하지만 세상에 대처하는 방식에는 완전히 정반대의 전략도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사람들에게 맞서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바로 세상과 맞서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마치 정글의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적대적인 곳이라는 아주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 세계관이 이 공격형 성격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이 서로 적대적이고 결국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굳게 믿죠. 세상은 그야말로 무자비한 투쟁의 장이라는 겁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세련되고 공정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신의 의존성을 드러내는 수능형과는 다르죠. 하지만 이건 사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겉모습, 마키아벨리적인 양보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어차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다는 차가운 확신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이들의 내면에는 아주 강력하고 거의 강박에 가까운 네 가지 욕구가 소용돌이칩니다. 수능형이 그토록 사랑을 갈구했다면 공격형은 지배를 갈망하죠. 첫째는 다른 사람들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다는 욕구. 둘째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최고가 되어 성공과 명성을 얻으려는 욕구. 셋째는 다른 사람들을 내 성공을 위한 도구나 발판으로 삼으려는 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힘과 성취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이 모든 건 결국 깊은 불안감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이 통제에 대한 욕구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권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아주 미묘하게 상황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또는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든 관리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통해서 통제 욕구를 드러내기도 하죠. 그들에게 세상은 내가 이기고 지배해야 할 하나의 거대한 경기장과도 같습니다. 이들이 내면에서 키우는 자질들은 수능형과는 그야말로 정반대에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수능형이 타인에게 맞춰주기 위해 부드러워진다면 공격형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 강하고 거칠어집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그건 약점일 뿐이죠. 감정은 어리석고 질척이는 감상으로 치부해버리고요. 싸움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즐기고 찾아다니는 요소가 됩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수능형은 내 탓이오 하지만 공격형은 언제나 남을 탓하죠. 인생의 목표 역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기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주 강하고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선을 끔찍하게 경멸하고 자선활동 같은 건 그저 가식일 뿐이라고 여기죠. 이런 태도는 결국 정글의 철학에 기반한 그들만의 독특한 가치체계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무자비함은 나쁜 게 아니라 강함의 증거가 되고요. 배려가 없는 건 위선 떨지 않는 정직함이 되죠. 또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건 세상을 똑바로 보는 현실주의자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부드러움을 아주 격렬하게 거부하는 것, 이게 이 유형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건 그들 내면에 억압된 자기 자신의 수능적인 감정들, 예를 들면 동정심이라던가 애정을 갈망하는 마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같은 것들에 맞서는 필사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마주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오히려 더 거칠고 냉정하게 행동하는 거죠. 자신의 모든 부드러운 성향을 이렇게 억누르다 보니 반대로 공격적인 성향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마치 깨지기 쉬운 내면의 통합성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런 공격적인 행동 패턴 안에 가두는 것과 같아요. 부드러움을 억누를수록 공격성은 더 강해지고 공격성이 강해질수록 부드러움을 더 깊이 억눌러야만 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도 그렇다고 세상에 다가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이걸 신경증적 분리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우리가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건강한 고독에 대한 욕구가 아닙니다. 사랑이든 갈등이든 협력이든 다른 사람과 엮이는 모든 정서적인 관계를 피하기 위한 방어적인 행동이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긴장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자신 주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 일종의 마법의 원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이 원이 그들의 주된 방어수단인 셈입니다. 만약 외부 세계가 이 원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려고 하면 그들은 극심한 불안 반응을 보입니다. 오직 이 원 안에서만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죠. 이 고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전략을 개발합니다. 첫째는 철저한 자급자족이에요. 마치 무인도에 떨어진 로빈슨 크루소처럼 어떻게든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수완을 기릅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니까요. 둘째는 개인적인 욕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될 수 있으니 아예 욕망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죠. 셋째는 절대적인 사생활의 확보입니다.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는 비밀처럼 철저히 감춥니다. 이들에게 독립이라는 가치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독립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독립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독립에 가깝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거나 강요당하거나 어떤 의무를 지는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넥타이를 매는 것처럼 사소한 구속이나 정해진 시간표, 사회적인 기대 같은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철저히 혼자 지내는 고독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바로 이때 아주 중요한 심리적 장치가 작동합니다. 바로 우월감이죠. 이들은 강력한 우월감과 나는 남들과는 달라라는 독특함을 키워냅니다. 스스로를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아주 희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우월감은 혼자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찬란한 고립이라는 자기만족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유형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감정을 억제한다는 겁니다. 이 거리두기 정치는 다른 사람과 얽히지 않으려는 그들의 근본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아주 논리적인 결과물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누군가를 강렬하게 사랑하거나 미워하게 되면 그 즉시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관계에 얽매이게 되고 그들의 정서적 안전은 위협받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감정이 완전히 메마른 로봇 같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위협이 없는 자신만의 마법의 원 안에서는 아주 깊고 풍부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이나 예술 혹은 책과 같은 안전한 대상에서는요. 소로가 월든 호숫가에서 자연과 깊이 교감했던 것처럼 인간관계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안전하다고 느끼는 대상에게는 마음을 활짝 열고 깊이 교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고독을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개인적 선호를 넘어서 마치 생존이 걸린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그 집요하고 방어적인 태도는 그 고독의 단순한 선택이 아님을 암시하죠.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애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도 절박합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수능형처럼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출 줄도 모르고 공격형처럼 맞서 싸울 줄도 모릅니다. 마치 단 하나의 성벽으로만 보호받는 중세의 도시처럼 그 유일한 방어막인 고립이라는 벽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세상의 혼란 앞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리의 상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깊은 공황 상태, 말 그대로 미쳐버릴 것 같은 끔찍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들이 평생토록 피하려고 했었던 그 견딜 수 없는 내면의 전쟁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죠. 마치 번개를 맞은 나무처럼 자신의 내면이 산산조각 날 것 같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분리라는 전략의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기능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는 힘과 또 사람들에게 맞서려는 힘, 이 두 가지 거대한 내적 갈등이 아예 작동조차 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는 것. 그것은 회피를 통해 내면의 전쟁터에서 완전히 도망쳐버려려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해결 시도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한 개인이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고 인유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시도하는 세 가지 다른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갈등의 한쪽 편에 서서 다른 쪽을 억압하는 방식, 즉 순응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예 그 전쟁터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분리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한쪽을 억누르거나 아예 외면해버리는 방식들은 어딘가 좀 단순하고 극단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만약 이런 전략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내면은 이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충동들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어쩌면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방법을 시도하지는 않을까요? 카레노나이의 책 우리의 내적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의 깊은 갈등에 직면했을 때 각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면서 사랑받으려 애쓰는 순응형의 움직임, 그리고 세상을 투쟁의 장으로 보고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 맞서는 공격형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죠. 오늘은요, 이 두 가지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세 번째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람들을 향하거나 맞서는 대신에 그들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움직임, 즉 분리란 과연 무엇인지 그 본질부터 시작해서요. 그렇게 분리된 사람의 내면 세계는 어떤 풍경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쌓아올린 독립성이라는 방어벽, 또 그 벽이 무너질 때 느끼는 끔찍한 공포,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거대하고 새로운 환상, 이상화된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그 마음의 지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갈등을 해결하려는 세 번째 주요 방식, 분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이건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그런 성향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 그 자체를 피하고 자신과 세상 사이에 아주 뚜렷한 정서적 거리를 두려는 일종의 강박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요. 이게 결코 평화롭고 고요한 고독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발생하는 그 견딜 수 없는 내면의 긴장감으로부터 어떻게든 도망치려는 아주 절박한 시도에 가깝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감정도 미움의 감정도 심지어는 누군가와 힘을 합치거나 경쟁하는 관계조차도 전부 자신을 옥죄는 덫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의식적으로는 나는 그냥 혼자가 편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얽히면 끝장이야 라는 어떤 공포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불안에서 비롯된 충동적인 욕구라고 봐야 합니다. 이 마법의 원이라는 비유가 분리형 성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경계가 아니라 그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심리적 요새 같은 거예요. 세상의 시끄러운 요구들, 다른 사람들의 예측 불가능한 감정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안에서 터져나올지도 모르는 갈등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세운 방어벽인 셈이죠. 이 원 안에서만큼은, 오직 이 원 안에서만큼은 안전하다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5가지 핵심 욕구들은요. 사실상 방금 말씀드린 그 마법의 원을 지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전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급자족은 누구에게도 의존하거나 신세지지 않음으로써 마음의 빚을 만들지 않으려는 시도고요. 사생활을 철저히 지키는 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면 세계를 보호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겠죠. 독립성은 타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고, 우월감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통해서 그 거리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장치가 바로 감정 억제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야말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끈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견고해 보이는 요새 안에서 분리된 개인의 내면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을까요? 이제 그 요새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독특한 심리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동기, 자급자족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 비유 정말 적절하지 않나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공격형 인간이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수완을 발휘했다면, 이 분리형 인간은 무인도 같은 고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완을 발휘합니다. 그의 지혜와 능력은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없이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죠. 혼자서 집을 짓고 식량을 구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로빈슨 크루소처럼 이들도 정서적으로, 또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타인의 도움 없이 생존하는 법을 터득하려고 필사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고립을 합리화시켜주고 심지어는 자부심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급자족을 위한 또 하나의 핵심적인 전략은 아예 욕구 자체를 최소화해버리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게 되면 그걸 얻기 위해서 결국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될 위험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사교 모임에 대한 욕구나 명예나 부에 대한 야망, 심지어는 맛있는 음식에서 오는 즐거움 같은 것들까지도 스스로 제한해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많은 것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는 태도와 검소함이나 초연함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그 본질에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다는 필사적인 방어 심리가 깔려있는 겁니다. 이 비유는 사생활에 대한 그들의 절대적인 요구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들에게 자신만의 사적인 공간과 시간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나 다름없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이나 사적인 질문은 물론이고, 심지어 누군가 자신의 책을 무심코 들춰보는 것조차 참을 수 없는 침입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좀 예민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가 외부의 영향력으로 오염되거나 통제당할 수 있다는 아주 깊은 불안감에서 비롯된 반응인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세 가지 유형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얼마나 다른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똑같은 상황에서 수능형은 저 사람이 날 좋아해 줄까 하면서 애정과 인정을 갈구하고요. 공격형은 저 사람이 나한테 쓸모가 있을까 하면서 유용성을 따집니다. 하지만 분리형의 첫 번째 관심사는 오직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방해하지는 않을까? 나의 평온을, 나의 경계를 침범하지는 않을까? 바로 이 질문이 그들이 인간관계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전부 요약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특징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즉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독립성에 대한 강박으로 이어지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들에게 독립이라는 건 단순한 가치를 넘어서서 존재의 이유이자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어벽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독립성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긍정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부정적인 자유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자유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강요나 의무, 다른 사람의 기대나 영향력처럼 자신을 구속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독립성은 때로 좀 공허한 저항처럼 보이기도 해요.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만을 목표로 삼고 있으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강요라고 느껴지는 것에 대한 이들의 과민성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꽉 끼는 웃깃 같은 아주 사소한 신체적 압박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임대 계약이나 결혼처럼 인생을 오랫동안 구속하는 의무는 극도로 회피하죠. 심지어는 정해진 시간표나 약속조차도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간의 폭정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기대하니까 무언가를 하는 것, 사회적인 관습을 따르는 것, 심지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듣는 것마저도 자신의 고유한 의지가 침해당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저항합니다. 이들에게 세상의 거의 모든 형태의 구조는 잠재적인 지배나 통제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입센의 시곡에 나오는 이 대사야말로 분리형 인간의 신념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그 어떤 틀에도 맞지 않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여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나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마치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잃고 커다란 용광로 속에서 녹아버리는 것처럼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죠. 너 자신만으로 충분하라는 이 말은 외부의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해서 살아가겠다는 그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 모든 방어 기제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 감정의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증오, 분노, 기쁨 같은 강렬한 감정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잖아요. 사랑은 상대를 필요로 하게 만들고 분노는 상대와 부딪히게 만드니까요. 이게 바로 그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얽힘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예 자기 내면의 감정생활 전체의 볼륨을 줄이거나 심지어는 전원을 꺼버리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내면은 어떤 폭풍우도 치지 않는 살균 소독된 공간처럼 안전해지지만 동시에 그 무엇도 자라나지 못하는 메마른 세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이 분리의 상태를 마치 생사가 걸린 투쟁처럼 그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지켜내려고 하는 걸까요? 그들이 이 요새 안에서 지키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그 벽이 무너지는 것을 왜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문제의 가장 깊은 핵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나 고독의 즐거움 같은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 바로 자기 인격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거죠. 그들에게 분리라는 건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인 셈입니다. 이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주 튼튼한 성벽 하나에만 모든 것을 의존하는 중세 도시와 같습니다. 성벽이 굳건히 서 있는 한은 안전하죠. 하지만 만약 적이 그 벽을 뚫고 들어온다면 도시 안에는 더 이상 싸울 군대도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분리된 사람은 오직 거리두기라는 단 하나의 전략만을 평생에 걸쳐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경계를 넘어 깊숙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는 수능형처럼 애정을 구걸할 수도 없고 공격형처럼 맞서 싸울 수도 없어요. 협력하는 법도 지배하는 법도 모릅니다. 바로 이 완전한 무력감이야말로 자신의 벽이 위협받을 때 그가 느끼는 극심한 공포의 진짜 이유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타인이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분리라는 그 방어벽이 사라졌을 때 아무런 통제 없이 폭발해버릴 자기 내면의 거대한 갈등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자신의 수능적인 충동과 세상을 이기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공격적인 충동 사이의 그 맹렬한 충돌 말이죠. 분리는 이 두 개의 거대한 힘을 억지로 떼어놓는 장치였는데 그게 사라지는 순간 그는 말 그대로 번개 맞은 나무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릴 거라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분리가 가진 어떤 이중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분리는 그 자체로 수능, 공격과 함께 서로 부딪히는 세 가지 경향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그 두 가지 맹렬한 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가장 급진적인 해결책이기도 한 거죠. 다시 말해 인간관계라는 게임의 규칙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예 그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이라기보다는 회피를 통해서 얻어내는 위태로운 평화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수능이나 공격 혹은 분리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분리를 통해 모든 것을 회피하려는 이런 시도들은 결코 내면에 진정한 조화와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갈등은 여전히 그 안에 불씨처럼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기본적인 해결책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정교하고 거대하며 또 그만큼 위험한 방어 기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상화된 이미지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현실의 나, 즉 약하고 혼란스럽고 모순투성이인 진짜 나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대신에 완벽하고 고결하며 강력한 가짜 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점차 그 가짜 나를 진짜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 안에 있는 의존적인 면과 공격적인 면이 서로 부딪혀서 고통스러울 때 그걸 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공감할 줄 알면서도 부당함에는 강하게 맞서는 정의로움을 모두 갖춘 풍부한 인격의 소유자다라고 재포장하는 식입니다. 모순을 풍부함으로 갈등을 미덕으로 둔갑시키는 아주 정교한 마술이죠.
이 인용문은 이 새로운 해결책이 가진 순수한 힘과 동시에 그 엄청난 위험성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현실의 나를 부정하고 완벽한 허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현실을 검증하는 능력이 손상되었다는 점에서 정신증의 특징과 맞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자기 위안을 넘어서서 거의 망상에 가까울 정도로 심오한 자기기만이며 현실로부터 아주 위험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이상화된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것은 당장은 내면의 갈등을 잠재우는 아주 기막힌 묘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새롭고 어쩌면 훨씬 더 비극적인 내면의 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찬란하게 빛나는 이상화된 나와 초라하고 결점투성이인 현실의 나 사이의 갈등이죠. 이 새로운 갈등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레노나이의 책 우리의 내적 갈등을 따라서 우리는 꽤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서로 싸우는 힘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움직이고 또 때로는 파괴하는지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순응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 사이에서 신경증적인 개인은 끊임없이 흔들리죠. 자, 오늘은 그 긴 여정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 고통스러운 내면의 전쟁을 어떻게든 끝내보려는 가장 필사적이고 궁극적인 시도들은 과연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신경증적 갈등의 본질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말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이건 뭐 점심 메뉴를 못 정하는 그런 우유부단함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두 개의 강력한 힘,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과 사람들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정말 똑같은 힘으로 나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상태인 거죠. 마치 나침반 바늘이 북쪽과 남쪽을 동시에 가리키려고 하면서 제자리에서 미친 듯이 파래를 떨고만 있는 것처럼요. 어느 쪽으로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 궁지, 이 옴짝달싹 못하는 끔찍한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려고 그야말로 절박한 해결책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겁니다. 자, 내 마음속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는 군대와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려는 군대가 아주 격렬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싸움이 너무 지치고 소모적일 때 전혀 다른 제3의 길이 나타납니다. 그건 바로 전쟁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들지 않고 인간관계라는 이 시끄러운 전쟁터에서 아예 멀찌감치 물러나서 나만의 성을 쌓고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이건 전략적인 후퇴입니다. 이기지도 지지도 않겠다는 선언. 바로 이것이 또 다른 신경증적 해결책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건강한 고독과는 좀 달라요. 재충전을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강박이거든요. 이들에게 고독은 평화로운 쉼터라기보다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아주 필사적인 방어 수단에 가깝습니다. 마치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도 나에게 닿을 수 없게끔 내 주위에 투명한 마법의 원을 그려놓는 것과 같아요. 이 원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함을 느끼고 누군가 그 선을 넘으려고 하면 아주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네 가지 특징은 분리된 개인이 자기 주위에 그려놓은 그 마법의 원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네 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자급자족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잘 벌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는 아주 강한 결심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그 순간 내 독립성이 무너지고 상대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아주 깊게 깔려 있거든요. 둘째, 사생활에 대한 강렬한 방어입니다. 누가 질문을 하거나 집에 찾아오거나 심지어 내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침입처럼 느껴요. 사생활은 그의 내면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 같은 거죠. 셋째, 완전한 독립에 대한 강박입니다. 이건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나타나고요. 마지막으로 우월감과 독특함, 나는 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라라는 생각으로 표현되곤 하죠. 이 감정은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이 고독이 마치 아주 고결한 선택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로빈슨 크루소는 무인도라는 외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만 했죠. 하지만 신경증적으로 분리된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무인도를 만들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고립된 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극도로 줄이는 법을 터득해요.
사랑이나 인정, 위로 같은 정서적인 욕구들은 위험한 사치품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게 되면 그걸 주는 사람에게 의존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마치 사막의 낙타가 최소한의 물로 버티는 것처럼 최소한의 감정적인 자원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오히려 이걸 자신의 강인함과 자급자족 능력의 증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분리된 사람이 갈망하는 독립은 무엇을 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약간 부정적인 형체를 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독립하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영향력, 의무, 기대, 규칙처럼 나를 구속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저 벗어나기 위해 독립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약이나 약속을 피하고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는 걸 끔찍하게 싫어하죠. 심지어 몸을 조이는 넥타이나 꽉 끼는 옷 같은 아주 사소한 물리적인 압박조차도 자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대한 위협으로 느끼고 저항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모든 형태의 구속이 곧 나라는 존재의 상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헤드리크 입센의 희곡 페르 퀸트에 나오는 이 대사는 분리된 개인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아름답게 포장하는 데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주문이 됩니다. 신경증에 원래부터 내재된 그 경직되고 타협하지 않는 태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고결함으로 둔갑하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는 것은 세속을 초월한 지혜로 격상되죠. 이렇게 자신의 방어 기제를 아주 신성한 가치로 포장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삶의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목소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이 고독한 삶이 아주 숭고한 철학적 선택의 결과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분리된 사람에게 감정, 특히 사랑이나 증오처럼 아주 강렬한 감정은요, 통제할 수 없는 혼돈의 힘처럼 느껴집니다. 사랑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게 만들잖아요. 그럼 그가 애써 지켜온 분리의 벽이 허물어지겠죠. 반대로 증오는 다른 사람과 격렬한 갈등 속으로 그를 끌어들여서 그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내몰게 됩니다. 그러니 그의 최선의 전략은 뭘까요? 바로 감정의 파도 자체를 느끼지 않는 겁니다. 말하자면 감정의 바다를 그냥 꽁꽁 얼려버리는 거죠. 그는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나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하고 이성적이고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면서 점점 자기 자신의 진짜 감정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분리된 사람이 자신의 초연함과 거리를 지키기 위해 쏟는 에너지를 보면요. 이게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절박하고 격렬합니다. 마치 성벽을 지키는 병사처럼 자기 경계를 침범하려는 모든 시도에 정말 목숨을 걸고 저항하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만드는 걸까요? 그가 지키고 있는 그 벽 뒤에는 과연 무엇이 있기에 그는 이토록 처절하게 싸워야만 하는 걸까요? 자, 이 분리라는 전략이 가져다주는 이득과 그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대가를 한번 보시죠. 분명 얻는 게 있어 보이긴 합니다. 외부 세계의 혼란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일시적인 평온함이나 고결함을 느끼게 해주죠. 다른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으니까 독창적인 생각을 할 여유를 얻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대가는 실로 엄청납니다.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인 교류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니까 그의 내면은 점점 메마른 불모지가 되어가요. 새로운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니까 개인적인 성장은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머릿속으로는 아주 뛰어날지 몰라도 실제 삶의 문제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무력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분리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타협하고 상대방을 달랠 수도 있고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 협력하거나 아니면 내가 주도적으로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된 사람은 이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행동은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그의 유일한 생존 전략은 관계 맺지 않기, 즉 거리를 두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평생 쌓아올린 그 분리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 그는 마치 갑옷을 모두 빼앗기고 전쟁터 항복판에 던져진 병사처럼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더 깊은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숨는 것뿐이죠. 바로 이 두려움들 때문에 그는 그토록 필사적으로 분리의 벽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 벽 바로 너머에는 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공포들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첫째는 나의 독특함과 개성을 잃고 저 이름 없는 군중의 한 부속품으로 흡수되어 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순간
나는 반드시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할 것이라는 아주 깊은 불신과 두려움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두려움의 가장 밑바닥에는 내 내면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서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분리는 그냥 내성적인 성격이나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한 개인의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힘, 즉 수능과 공격이라는 이 기본 갈등이 언젠가 나를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라는 그 궁극적인 공포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방어 수단인 셈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친 강력한 번개를 정통으로 맞으면 거대한 나무가 산산조각이 나듯이 이 갈등을 직접 마주하는 순간 내 정신 또한 그렇게 파괴될 거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분리의 벽을 포기하는 것은 곧 나의 자아가 완전히 붕괴되고 소멸하는 것을 감수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는 전쟁터에서 아예 물러나는 방법, 즉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해결책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심오한 해결책을 탐구해 볼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도피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타인에게서 멀어지기가 외부 세계와의 갈등을 피하려고 물리적, 정서적 거리를 두는 전략이라면 자아에게서 멀어지기는 내면의 갈등 자체를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 현실의 나를 버리고 완벽하게 이상화된 새로운 나를 창조해내는 전략입니다. 외부의 적을 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벌어지는 내전을 끝내기 위해서 스스로가 신이 되는 길을 택하는 셈이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정교하고 궁극적인 자기기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면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 자체를 부정하고 상상 속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평화를 선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비굴한 수능적인 모습은 위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이해심으로 둔갑하고요. 파괴적인 공격성은 강인한 리더십과 정의감으로, 겁 많고 소심한 분리적인 경향은 세속을 초월한 지혜와 통찰력으로 멋지게 재포장됩니다. 이렇게 서로 모순되고 갈등하는 부분들을 아름다운 덕목으로 바꿔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존재, 즉 이상화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바로 진짜 자기 자신이라고 굳게 믿게 되는 겁니다. 카렌 호나이는 이 지점에서 정말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는데요. 정신증, 즉 사이코시스의 핵심 특징 중 하나가 현실 검증 능력이 손상되는 거거든요. 이 거짓된 자, 즉 이상화된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진짜 나라고 믿는 과정은 현실의 나를 부정하고 허구의 세계로 도망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신경증적인 개인은 현실과의 끈을 살짝 놓아버리는, 말하자면 정신증의 영역에 한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겁니다. 신경증의 구조 안에 짜여진 한 조각의 정신증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고, 이 이상화된 이미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현실을 왜곡하는 힘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분리와 자기 이상화라는 이 두 가지 정교한 전략은 사실 모두 하나의 똑같은 뿌리에서 자라났습니다. 그건 바로 찢어질 것처럼 고통스러운 내면을 어떻게든 하나로 통합하려는 아주 절박한 필요입니다. 분열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야말로 필사적인 몸부림인 셈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해결책들은 갈등을 진짜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갈등을 더 깊은 곳에 묻어두고 그 위에 임시로 뚜껑만 덮어놓는 것과 같아요. 분리는 개인을 정서적으로 메마르게 만들고, 이상화는 개인이 자신의 진짜 모습과 영원히 단절되게 만듭니다. 결국 갈등을 피하려고 선택한 그 해결책이 개인을 더욱 경직되고 빈곤한 삶 속에 가두는 새로운 감옥이 되어버리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를 낳는 거죠. 카렌 호나이는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희망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진정한 해결책이 갈등을 부정하거나 피하거나 억지로 봉합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고 말해요. 진정한 해결은 갈등을 만들어낸 그 뿌리, 즉 개인이 처한 내면의 조건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덜 무력하고 덜 두려워하고 덜 적대적인 사람이 될 때, 그리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덜 소외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내면의 갈등을 나를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제시하는 건설적인 신경증 이론의 최종적인 목적지이자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는 치유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